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담타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전국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김경재 대통령 비서실 홍보특별 보좌관을 모시고 정치권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비노가 갈등이 좀 봉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안이 전부는 아닙니다. 혁신안보다 오히려 우리 당의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와 단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위원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그 혁신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내년 총선, 다음 대선 반드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것들을 중앙위원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변화된 당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앞으로 더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사실 우여곡절 축에도 못 껴요. 앞으로 더 단합해서 혁신의 한 길로 가야 이길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 그 첫 테이프를 끄는 거니까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무총장제를 폐지했다라고 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세 명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친노파 세 사람에게 다 의미 있는 일이죠.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남우당 커멘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눈 가리고 아웅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을 없앤다고 해서 예.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정당의 공천을 하자면 사무총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핵심의 본질, 핵심의 핵심은 문재인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는 좀 어색하게 보이는 거죠.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표는 될 수 있으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가능하면 신당으로 몰려가지 않도록 네. 시간을 끌도록 천연시키는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저게 아마 9월, 10월쯤 되면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지연 작전이라고 그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직위 자체는 없어지지만 본부장이 생기면 본부장 중에 하나 이름만 바뀌는 사무총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경파 최재성 같은 사람이 뭐 XX 본부장 돼가지고 그걸 주도하면 마찬가지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걸 알고 있을 거고요.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네. 예를 들면 무슨 상임위원장 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당장 나가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요새 재판 때문에 행동이 좀 불편하죠. 나가면 혹시 당의 보호를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이래서 시간을 끌고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당에 대한 이야기 오늘 조간신문에 이제 로드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건이 나오니까 천정배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직접 만지지는 않았을지언정 간접적으로 의사가 거기에 개입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이거 만들었다 하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예. 그런데 좀 새로운 당의 가장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탑을 이룰 리더가 부재합니다. 이게 옛날로 말해서 YSL DJ 같은 분이 안 계시는 거죠. 대권 주자가 안 보인다는 거죠. 대권 주자가 안 보이고. 네.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소위 친노파에 의해서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를 만한 사람들이 다 이른바 숙청을 당해버렸어요. 이리저리 한 이유로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세울 사람이 마땅치 않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야당의 경우는 정치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치자금을 받다가 보면 잘못해서 좀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여당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자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깨끗하고 그리고 국민적 지명도가 있고 이런 사람을 소위 말해서 대빵으로 내세워야 하는데 이게 마땅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몇 사람이 모여서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옛날에 그 신민당에서 영입했던 현민, 유진호 박사 같은 네. 밖에 있는 어떤 상징을 한 사람 원로를 내세워서 새로운 정당을 꾸리지 않을까 그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로드맵대로 한다면 8월 달까지는 창당 명분을 축적하고 9월까지는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11월까지 신당 조직을 만들겠다. 그 로드맵 그대로 하실 겁니다. 이 부분 그대로 거의 따라갈 것이다. 그럼요.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7월과 8월 사이는 덥기 때문에 네. 버케이션도 가고 휴가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삼삼오오 헤쳐지고 9월에 이제 찬바람이 불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리더십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적지 않은 자금이 드는데 그 자금을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신당의 주도권을 잡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당 같은 경우에는 천정배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부분도 있고 현재 이제 박주선 의원, 박주선 박준영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나가면서 뭐 당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둘이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많지요. 아마 합쳐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합쳐질 거고 이제 천정배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이 선수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예. 아마 서로 넘버원 자리를 가서 뭐 선의의 경쟁을 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이 조인을 할 경우에는 또 부산 출신이라는 독특한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부분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정당의 묘미를 또 가미시킬 것이고 또 그 외에 중요한 사람은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요새 좀 덫에 걸려가지고 좀 조심하고 있는 입장이고 정대철 고문 같은 사람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났는데 아들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있기 때문에 옮기기가 네. 좀 불편하죠. 그리고 그 외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좀 흠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파와 신당파가 국민의 지지력을 결집하면서 누가 가장 참신한 사람을 보다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느냐 하는 데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 같은 경우 이제 호남의 민심을 어느 정도 얻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호남에 또 직접 내려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위기던가요? 한 4일 정도 내려가서 제가 다 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우선 제가 느낌은 호남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90% 이상의 표를 찍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었고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호남 표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 때문에 신당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아도 네. 신당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어디를 가서 호남의 그 압도적인 표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나 좋아서 찍었습니까? 이회창 미워서 찍었지. 이 발언을 듣고 호남 유권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당이 좋은 후보와 좋은 진영을 만들면 상당히 돌풍이 세리라고 보고 이건 단순한 어떤 호남의 자민련 정도가 아니라 네. 제2당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뭐 시나리오처럼 나오는 것이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중도파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여야의 중도파가 모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보수 정당인 신한국당 혹은 새누리당에서 야당으로 간 사람들의 그 장래가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부영 의원도 갔고 손학규 의원도 갔고 이인재 의원도 갔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 인물로서는 빼어난 인물들이죠. 그런데 거기가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걸로 뭐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렇게 옮길 만한 담력이 있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당이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이 얼만큼 또 힘을 보태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여간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9월 달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 네. 20명 이상의 현역을 포용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질 경우에 신당은 굉장한 돌풍이 불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20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죠. 예. 문제는 현역 의원이 자신의 프리미엄을 버리고 신당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해보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프리미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 현역 타이틀을 가지고 신당을 가는 것이 네. 현실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 나오는 거 안 보셨어요? 전라북도 경우에서도 전라북도 도당이 한 조사에 의하면 그 지역구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구 전체에서 신당이 다 이기는 걸로 돼 있고 예. 전라남도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당의 돌풍은 지금 모아지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남부에서 몰려오는 요새 그 태풍 있죠? 예. 태풍처럼 막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보통 2명의 후보로 나누게 되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인 그 홍보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찢어지면 진다. 그렇지만 3파가 돼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당시에 민한당이라는 약간 반관제 그 야당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는 이민우의 그 신민당 돌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두 개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로운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세 개가 나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또 우리 당과 우리 한국 정치사에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두 당이 하면 꼭 뭐 1등 아니면 2당을 하기 때문에 야당을 해도 자기가 먹을 건 다 먹는단 말이에요.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건 영구히 두 당의 독재입니다. 돌아가도 관계없고 싸움 해가지고 저도 2당으로서 차지할 건 차지하니까. 네. 네. 결국 그렇다면 새누리당한테는 가장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도 회심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기존 그 지지 세력에게 안전하다가는 큰 코 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소위 뭐 귀족 정당, 그리고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 적당해도 이 나라 보수가 우리를 밀어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자기들도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관찰합니다. 즉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혁신의 모습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당연합니다. 이야기를 예, 하셨는데 예. 뭐 앞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뭐 박지원 의원이나 한명숙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대법원 예. 또 상고 이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이 예, 됩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꽤가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는 재수 없게 걸렸다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마 재주가 좋기 때문에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등법원에서 결정된 것이 그 위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박지원 의원은 일생일대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설마 돈을 받았으면 목포역에서 할복할 거라고 주장했는데 할복하는 사태까지 있지 않을 것 같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한명숙 의원의 케이스도 있는데 고등법원의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 올라온 지가 20개월이 됐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도덕성은 어디 있는가? 도덕성이란 건 올바른 재판을 하고 파기환송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도덕성에 포함됩니다. 질질 끌고 앉아서 그냥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의 재판의 경우도 임기 말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심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당의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야심은 조금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추경 그리고 국정원 해킹 이 두 가지 문제가 될 텐데 추경이야 뭐 7월 말까지
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 좀 조짐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정원 해킹 같은 경우에는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을 좀 해야 한다고 보는데 네. 엊그제도 어떤 방송에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 화이트 해킹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는 해킹 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해킹 잘못해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산업 기술을 빼앗깁니까? 그리고 해킹을 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정보를 다른 데서 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킹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다음은 이번에 그 스노든에 의해서 이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터지는데 뭐 35개 나라에서 97개가 터졌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또 난리 한 법석이 난 적이 있죠. 그때 그 얼마입니까? 그때 한 2002년이니까 정영근 의원이 그 9월 10일 날 폭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것이 그때는 무효가 됐다가 그다음에 2005년 4월에 또 벌어져 가지고 결국 신건 국정원장 뭐 임동원 국정원장이 다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예. 사법 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상고를 포기해 가지고 유죄가 확정돼 가지고 뭐 2년 징역 4년 뭐 집행유예 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고해 12월 30일 날 사면됐습니다. 근데 사면됐을 당시에 그때는 국정원의 일반적인 민간인 사찰의 의혹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불만스럽긴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좀 황당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불가피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해킹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국이 집중적으로 독일을 향해서 막 메르켈 핸드폰까지 다 도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독일은 별로 그 항의를 안 해요. 왜? 자기들도 하니까. 그래서 이 해킹 문제를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 소위 내셔널 인터레스트 입장에서 좀 봐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하는 사람을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20명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명밖에 안 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한테 4개월 후에 한 번씩 그 비밀 도청 허가 신청서를 올립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사인합니다, 거기다. 그래갖고 이 사람 빼라. 이 사람 한다고 사인을 합니다. 그 전에 역대 대통령이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간혹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 안 돼. 했던 것도 어물어물을 집어넣어갖고 도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건 국정원이 이제 배임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안철수 의원이 모처럼 나와서 무슨 핸드폰 들고 와서 뭐 이게 도청 되느냐 안 되느냐고 시연을 보이는 거 저는 그거 참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경우에 네. 만약에 문재인 대표의 핸드폰에 그것이 도킹이 됐다고 나타났다면 그 기술로 나타났다면 대한민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죠. 첫째. 그리고 또 감히 아무리 그 도킹이 엉성하다고 할지라도 안랩 만드는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탁탁 돌려가 야 이게 도청됐습니다 하고 발표할 수 있을 만큼 도청이 그렇게 시시하게 또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쇼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대북이라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을 향해서 해킹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할 부분이 있는데 문제 당연히 이제 해야죠. 야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네. 이것이 국내 요인이 아니냐, 국내 임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안철수 거죠. 의원이 스스로 네. 밝혔어요. 안철수 의원이 무슨 뭐 국민정보 지키기 운동 위원장으로 나와서 문재인 의원의 핸드폰을 가지고 해보지 않았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은 깨끗하다는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보고도 받고 또 삭제된 것을 다시 복원한다고 하니까 그걸 다 듣고 네. 경우에 따라서 국정원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지만은 제가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킹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고약하고 가장 전투적인 공산주의 집단과 대치하는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네. 여야 입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청문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정보위 차원의 현장 조사를 하자. 대정부 질문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 뭐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성완종 사태에 대해서도 막 특검하자고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무일 지검장이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죽어버린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중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관계된 사람들의 계좌를 추적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였어요. 그것도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특검 주장해야죠. 근데 특검 주장하는 척하다 어물어물 그만두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과 검찰 조사를 하기 전에 네. 우선 국정원의 새로운 신임 원장이 어떤 책임도 지겠다는 발언을 하셨으니까 조사를 다 들어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네. 복원된 내용을 보고 저는 복원된 내용을 일반에게 전부 소위 말해서 까발리는 건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선 관계자들이 봐서 이게 소위 국가 안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사할 건 조사해서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미국의 네. 그 정보 시스템에서 나온 이게 스노우든이 이제 폭로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520억 달러를 씁니다. 예.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정보에 정보에. 엄청난 돈입니다. 어지간한 나라의 총 예산보다 더 큽니다. 여기 이제 CIA입니다. CIA 보세요. 250억 달러를 썼잖아요. 네. 쭉 사고 각종으로 연결돼 가지고 총 돈이 520억 빌리언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가 국력입니다. 국력인데 우리가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을 가지고 민간인 사찰 문제고 이러는데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주의 성실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깨끗하고 그러면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친북 활동을 하거나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 당연히 도청해야죠. 그래야 국가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맺는 국가인데 몇 사람이 장난치고 우리의 국방비밀 빼먹고 자동차 기밀 좀 중국에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먹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IT 문제에서 한국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선의의 화이트잭 그 해커들이 네.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어디 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특정한 방송 이름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계몽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참 맞구나. 우리나라에 진짜로 뭐 스노우든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그 해킹보다 훨씬 앞선 창조적인 그 천재들이 나와서 한국의 국익을 보호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것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통령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모르겠으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하실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 제가 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관계자들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요거 보느라 깜빡 잊어먹고 못했습니다. 예.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것이 우리 다만 야당에게 다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첫 해 세월호 가지고 1년여를 벌였는데 자 세월호 오늘의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학여행 갔던 그 착실한 모범생 학생들이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것이 안심된 거다 이러고 지키고 있다가 죽은 것이 가장 한스러워요. 그나마 좀 도망치고 나간 사람 그나마 좀 살았는데 너무 한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운동가들이 들어가서 그 세월의 진정한 그 죽음의 참뜻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월호 운동단체라는 게 전부 운동가들의 단체예요. 그래서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애정이 자꾸 식어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메르스 가지고 대한민국에 난리 법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15일째 메르스 발생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내일부터 삼성의료원도 또 삼성병원도 연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할 것이 없으니까 요거 가지고 또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경 예산 잘해 주시고 정당 잘 관리하시고 그래서 내년 4월에 진짜로 여야가 참 용비처럼 용호상박의 선거를 벌려서 이 나라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뜻과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부분을 또 짚고 그렇습니다.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기업인 사면 부분 때문에 가장
여야 간에 좀 생각이 좀 다르죠.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저는 보기에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기업인 사면은 거의 대부분이 해야 한다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치인 사면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정치인 네. 사면에. 왜 그러냐? 우리나라 법의 가장 큰, 아까도 뭐 대법원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법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무슨 식품위생법에 위반을 걸려가지고 감옥소를 가면요. 40년, 42년 그렇게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말로는 그의 나머지 생애는 감옥소에서 보낼 각오를 하지 않고는 그 범법을 안 합니다. 그 영어로 그 rest of their lives. 그 나머지 생애를 거기서 바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죄를 지어도 한 몇 년 했다가 조금 있으면 가석방 나오고 조금 있으면 활부하고 특히 정치인들은 그렇게 만든 돈을 가지고 국민의 표를 막 어떻게 하고 또 재선제도 또 들어오고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큼은 다시 그 자리에 컴백하기가 어려운 제도적 법적 전통이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유권자도 문제예요. 감옥사 갔다 온 사람은 또 찍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고 또 국제 정세의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다만 경제인이 사면이나 가석방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딱 서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앞으로 가서 뭐 한다. 네. 나는 뭘 하겠다. 뭐 재산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탄원하는 형식으로 그 형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선언하고 예. 정치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대통령이 꼭 하시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시게 된다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소위 자기 밑에 휘하 사람을 사면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이 네. 누구 사면을 했다 이런 비난은 안 당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뭐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잘못 사면을 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탕평운동, 국민 통합운동을 크게 벌려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통일의 어떤 역량을 집중시키는 그런 후반기에 박근혜 구상이 나오는 그런 데서는 정치인의 사명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경재 대통령 비서실 홍보 특별보좌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